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벌써 3주째, 세 번째 만나는 거네요. 임 기자랑 저랑. 네, 벌써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 프로그램 출연이 임주리 기자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맨날 모니터만 보면서 혼자 기사를 쓰다가 네.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라디오에서 만나 뵈니까 너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좀 감각이나 이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나 보죠? 네. 예. 뭐 우리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임주리 기자가 오늘 준비해온 국제 뉴스들 상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의 제목은요. 아베 사임, 포스트 아베는 누가 될 것인가? 예,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네. 아베 전 총리 때문에 우리가 많이 현재도 총리이긴 하지만 그렇죠?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후임은 누가 될 것인가?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게 관심거리인데 오늘 어떻게 뽑을지가 결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일본 총리는 어떻게 뽑느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살짝 드리면 일본은 의원 내각제라서 집권 여당의 그 총재가 총리가 됩니다. 네. 지금 집권당이 자유민주당, 자민당으로 알려져 있죠. 네네. 자민당인데 그렇다면 자민당 총재를 어떻게 뽑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함께 이제 선거를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394표, 당원도 똑같이 394표. 이렇게 해서 총 788표로 총재를 뽑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런데 자민당에서 좀 긴급할 때는 우리 약식으로 하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헌 당규에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오늘 그거를 결정을 해서 약식으로 하자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 약식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 표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394표는 당원들은 그냥 지역 대표들만 그래서 141표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뭔가 과거 우리 체육관에서 그런 그냥 느낌이? 막 뽑던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냄새가 나네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표가 훨씬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한 국가의 참 그 행정 수반을 뽑는데 거기다 또 입법 수장까지 되고요. 상당한 이제 내각제에서 총리는 상당히 중요한데 좀 뽑는 방식이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뽑으면 가장 유력한 게 스가 관방장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데 관방장관이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나 뭐 비서실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가장 유력한 이 후보인 스가 장관이 약식의 경우에는 더욱더 유리해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요?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랑 한 8년 정도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자민당 내에서 기반이 상당합니다. 아, 당내 기반이 그러니까 탄탄하다. 약식 선거를 하면 국회의원들의 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가 장관이 아무래도 유리해지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스가 관방장관이 후임 총리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잖아요. 그렇죠. 이 스가 장관이 이렇게 좀 성향이 아베 총리와 다르다면 좋을 텐데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베의 2인자라고 불렸던 사람이라서요. 아베와 친해진 것도 강경한 대북 정책을 원한다는 점에서 뜻이 맞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할 때 반대를 하긴 했었는데 그런가요? 그것조차도 지지율과 미일 관계의 악화를 고려해서 그런 거지 뭐 딱히 역사관이나 뭐 정치관이 달라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각에서 제가 그 언론 보도도 보고 인터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대중적으로는 상당히 인기가 더 많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가요?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약식 선거로 가면 확실히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불리해지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국회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근데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한국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되면 조금 한일 관계가 유연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민당 내 정치인들이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시바 전 간사장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굉장히 좀 아껴서 하는 편이고요. 특히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몇
년 전에 우리 언론에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네요. 아무래도 좀 자민당 내에서는 그래도 이시바 시게루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었는데 예. 지금으로서는 스가 정관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아하. 네. 뭔가 좀 다른 어떤 변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 스가 관방장관이 만약에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뭐 이런 분석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결론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무척 궁금해지는 뉴스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소식의 제목은요. 부딪히지 않는 곳이 없네. 미국, 중국 갈등 격화. 아하, 두 마리 공룡이 맨날 싸우고 있고 참 만났다 하면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뉴스를 생산하는 미국과 중국이네. 네. 또 뭐 새로운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뉴스는 뭐 거의 매일 쏟아지는데. 그러게요. 네, 특히나 이번 한 주간만 주목할 만한 소식이 아주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입니까? 네. 뭐 영화로 치면 이소룡의 용쟁호투 이거 뭐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어떤 일로 지금 그럼 새롭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두 나라가 남중국해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그래 왔잖아요. 네, 예. 남중국해가 뭐 중국,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필리핀,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여러 나라들이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곳인데 네. 이제 미국이 중국보다는 다른 나라들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달 25일에 미군이 중국이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에 정찰기를 운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다음 날 남중국해에 미사일을 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미군이 이지스 구축함을 파라셀 군도로 보냈습니다. 이 파라셀 군도가 중국과 베트남이 지금 영유권 분쟁을 하는 곳이거든요.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력 충돌이 지금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실 미국과 전쟁을 했던 나라 아닙니까?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그렇죠?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또 중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중국과 사이만 안 좋으면 다 또 같은 편이고 뭐 이런 모습이네요. 네, 남중국해가 워낙 뭐 화약고로 떠오른 곳이어서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다음에 또 틱톡 이 동영상 앱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앱인데 이거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또 싸움의 한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난달 28일 중국 정부가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가진 중국 업체는 해외 회사를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런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그냥 무슨 발표야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틱톡을 겨냥한 거거든요. 틱톡 인수 문제랑 연관이 그렇죠. 있겠네요. 네, 틱톡 인수 문제는 뭐 뉴스를 봐도 사실 좀 복잡해가지고 너무 복잡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산다, 뭐 어디서 산다, 뭐 이런데 미국이 또 뭐 반대를 하네 마네 뭐 이런데 이게 뭐 그래서 중국의 지금 이 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은 미국에서 나가거나 미국 사업 부문을 팔아라. 뭐 당연히 미국 회사에 팔란 얘기겠죠.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11월 12일까지 틱톡은 이제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열받지만 일단 그렇게 해야 되니까. 좀 인수를 어떻게 이거 매각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그리고 월마트 이런 데서 우리가 사고 싶어 하고 지금 나서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틱톡이 생각해 보니까 열받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왜 내가 나가야 돼? 이래서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또 가만히 보고 있으니 내 자식이 지금 미국에서 고생하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가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가진 업체는 해외에서 회사 팔 때 우리 허가를 받아야 돼. 즉 틱톡을 매각하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매각이 뭐 협상이 나더라도 중국 정부가 매각을 아예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지부진해지면 미국 대선 끝난 후에 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아직 대선 때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일단은 미국 정부의 어떤 움직임에 그 제동을 건 상황인 거죠. 이게 뭐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미국은 행정명령이라는 정치 행위로 또 중국 정부는 지침을 통해서 결국은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 정치의 문제로
끌어가 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 와중에 미국이 대만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거 뭐 당연히 중국은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네. 대만이나 티벳하고 뭐 만난다, 얘기한다 네. 이러면 거의 뭐 화를 내고 그러는데 우리하고도 이게 연관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 모두 사실은 자기 편을 들라고 네. 알게 모르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네. 얼마 전 양재치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부산에 와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잖아요. 그랬죠. 예. 이 만남에서 중국 지지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네. 네, 뭐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사실 굉장히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참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상황하고 좀 다른 것 같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참 힘드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움에 처해야 될지. 그런데 미국에서는 하얀 곡선만 그리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다시 오르고 있는 현상이 있다고요? 네, 그 선거라는 게 참 당일까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종차별 시위가 다시 조금 시작이 됐는데 인종차별 시위가 격화하면서 약간 조금 격화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던지면서 보수층을 결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경찰의 폭력 여기에 대해서 막 비난, 비판 여론이 높아갔는데 그 반대쪽에는 또 법과 질서, 그렇죠. 이 보수적 가치가 또 있었고 이걸 자극하니까 다수는 보수적이고 백인이고 이러니까 지지율 올라가는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집도끼를 완전히 사로잡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예. 앞서 제가 미국과 중국 갈등이 영화로 치면 용쟁호투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이슈와 관련해서 보면 좋을 영화 추천 하나 해주시죠. 정말 딱 맞춤한 영화가 있어서. 뭐죠? 네.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요. 강철비2 정상회담입니다. 강철비2. 정우성 씨랑 곽도원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라서 지금 뭐 관객들도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극장이 아니고 지금 집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네. 주말에 명화에서 해주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결제를 해서 돈을 내고. 그거. 제가 조금 정확히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MBC 틀면 나오는 게 아니군요. 이거 뭔가 돈을 내고.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한다는 가까운 미래를 설정을 해두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이 겪는 갈등에서 시작을 해요, 영화가.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 다툼은 물론이고 이것을 일본 극우 세력이 어떻게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영화적인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사실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이 현실적인 부분이 이제 상당히 녹아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남중국해 갈등 이게 영화에서 그대로 이렇게 묘사를 하네요. 그거는 사실 영화의 발단에서만 나오고요.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 뭐냐면 정말 중간에서 어찌할지 모르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이런 좀 당황스러운 입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좀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제가 좀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꼭 봐야 되네요. 저희가 이제 강철비 그 1위죠. 그건 봤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북한의 그 지도자가 대한민국으로 와서 막 치료받고 그렇죠. 상당히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설정인데 참 사실적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었는데 오늘의 그럼 마지막 상영 뉴스는 뭡니까? 태국판 유전무죄의 성난 민심. 태국판 유전무죄? 여기에 누가 등장하죠? 레드불 혹시 마셔보셨어요? 레드불 그 에너지 음료. 맞습니다. 세계적인 뭐 이거 미국 거 아닌가요? 왜 태국이 등장합니까? 태국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요? 레드불이?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레드불의 공동 창업주의 손자가 이 뉴스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요? 엄청난 부자겠네요, 그러면. 태국에서 이 집안이 두 번째로 부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뉴스의 주인공인 네. 오라윳 유이티야가 예.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인데요. 네. 이 일가가 우리 돈으로 23조 4천억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23조요? 네. 엄청나요. 이것만 들어도 뭔가 감이 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등장하는 뭐 재벌과 뭐 거기서 뭐 말썽 피우고 뭐 범죄 저지르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레드불의 공동 창업주의 손자인 오라윳 유이티야가 무려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 페라리를 타고 과속을 하다가 예.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을 쳐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을 숨지겠다고요? 네. 당시 코카인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도 역시 마약이 등장하네요. 네. 그런데도 수사가 늘어져서 그 사이에 뭐 출국 금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유이티아가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아이고. 엄청나게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지난달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요? 네. 이런 엄청난 범죄를 경찰을 치어 죽이고. 네. 그러니까 아주 거센 비판이 일었고요. 예.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며칠 전에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뭔가 해결이 된 건가요? 아직 그냥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고요. 이 사람은 유이티아는 지금 해외에 잠적한 상태로 알려져 있어요. 네. 네. 뭐 진상조사위원회가 따로 꾸며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진상조사위가 이제 확인한 증거는 그러니까 8년이나 됐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람이 방콕 도심에서 음주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당시에 차량 속도가 시속 177km라고. 177km요? 네,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보고서에는 누군가 시속 79km다. 앞에 100을 빼버리고. 네. 와. 제가 뉴스를 전달을 해드리면서도 세상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좀 기가 찹니다. 그래서 79km로 낮춰서 기재를 하는데 외압과 봐주기가 있었다. 당연하겠죠. 네.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좀 이런 것들을 밝혀냈는데요. 네. 그리고 뭐 코카인 성분이 검출됐는데도 세부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누락시키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지금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네. 그 우리나라 유전무죄보다도 훨씬 더 몇 배로 블록버스터급으로 상당히 심각한 유전무죄네요. 그렇습니다. 이 뉴스 보면 볼수록 좀 놀라운데요. 네. 지금 태국 정부가 지금 이 뉴스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한창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젊은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나서서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나니까 부랴부랴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공정성 문제, 안 그래도 불만이 많은 우리 그 태국 젊은이들이 유전무죄 있으면 다냐, 그렇죠? 뭐 상당히 화가 더 날 수 있는 사건 같네요. 네. 무전유죄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구나라는 교훈을 오늘 하나 또 얻었습니다. 네. 자, 이제 벌써 엔딩 크레딧이 나갈 시간인데요. 이번 주 영화로 보는 세계에 대한 한 줄 평 말씀해 주시죠. 네. 주변이 소란스러울수록 중심을 잘 지키자. 중심을 잘 지키자. 네. 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네, 잠깐 쉬세요, 시리. 네, 시리가 갑자기 난입해서 이게 태국 시리인가 봅니다. 네, 중앙일보 임주리 기자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얘기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